자, 이제 일하자. 출석 부르는데 내가 부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씩 일나서 자기 대화명을 말하는 거야. 그게 안 편리하겠어요? 아니라고? 여기는 미소천사맘, 호기심 소녀. 이건 모르겠다. 이 그룹이 아니잖아. 이쪽 그룹이잖아. 서연맘. 여기는 다오기님. 여기는 투준이맘. 여기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럼 뒤에는 투준님하고 두비님하고 진짜 헷갈린다. 그 다음에 거북이님, 민정맘. 나는 누구 차 타고 오냐고? 제 차 타고. 따로 온다고? 아, 예, 오늘 일이 있어서. 그래, 이거 달달한 커피를 가져올 때는 일찍 와야 돼. 죄송해요. 또 여기는 태양태호맘, 제로미님. 저 구석에 누구? 뒤에 누구야? 비옴님, 미니리비님, 제일 구석에 만복맘님. 여기는 생각이 갑자기 안 난다. 칠곡에서 오는 다이아몬드. 그 다음 그 옆에는 괜찮아맘. 지난주 한 명 데리고 왔던 사람 이제 또 잊어버렸어. 그 다음 누구예요? 뭐? 너는 기적이야? 그 다음 숨트인맘. 숨트인맘 표정이 그래 어두워. 뭐 일부러 어그로 끄는 거야? 요즘 애들이 그하더라고. 게시판 같은 데서 뭐 막 이상한 소리 하고 이러면 어그로 끈다 하죠. 또 초딩 버전을 하면 관종이라지. 관종. 관심을 끌려고 한다. 애들 사이에서 그래가지고 막 왕따 시키고 이러잖아. 그 다음 그 뒷줄 아무도 없어. 모기님 옆에 누구지? 크리스탈? 또 태기 엄마는 어딨어? 그리고 또 저기는 썩은 물 둘 앉아있네. 머니 어멍하고 누구지? 지윤맘. 그 다음 10월사랑. 그 앞에는요? 봄날은? 여기 있어요? 댓글에?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애기 어느 학교 다녀요? 한솔? 몇 학년? 5학년 1학년. 한솔. 그럼 내 강의 나가기 전에도 왔다고? 강의 듣고. 아, 강의 듣고 왔어요? 월촌에서 왔고. 아, 월촌. 네, 전에도 물어봤네. 월촌에서 듣고 이리 이사 왔다 했죠. 또 그 옆에는 없고. 오늘 무슨 날이가? 어디 뭐 예. 오늘은 몇 번째인가 하면 벌써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몇 번째지? 벌써 10번째네. 10번째. 매주 말씀드리지만 겨울 캠프는 언제 한다고요? 1월 둘째 주 목금토. 이번에는 한려해상 생태탐방원을 간다고 했죠. 거기서 내가 리프레스를 받아봤는데
이거 뭐야? 엄마들 중에 노트북 좀 잘하는 사람 없나? 아니 우리 형편에 이렇게 다운될 동안 어제가 로스쿨 1차 발표 날이었어요. 우리 아이는 이 로스쿨 지원자는 2군데 낸다고 했죠. 2군데. 가군과 나군의 로스쿨이 나눠져 있어서 이제 랭킹을 하면 서울대가 가군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2, 3, 4, 5위 하는 로스쿨들이 전부 나군으로 갔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서울대를 냈다 떨어지는 애들이 자기한테 오도록 이렇게 전략을 쓰는 거죠. 그래서 가군에 서울대를 내는 지원자들은 대부분 나군에 고대나 연대를 내고, 아주 극소수 그 성균관대 출신들은 성균관대를 내죠. 보통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원래는 이제 연세대나 고려대 로스쿨은 1차에서 2.5배수를 뽑는데 애들이 혹시나 싶어서 전부 쫄아가지고 좀 피해서 이제 성균관대나 한양대를 낸다고 내려갔기 때문에 경쟁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예를 들어 연세대 로스쿨은 1차에서 2.5배수를 뽑는데 경쟁률이 2.6대 1이라고 했죠. 그 웬만하면 다 1차는 되는 거야. 그래서 별 걱정 안 했는데 이제 서울대 로스쿨이 경쟁률이 3.3대 1인데 1차에서 1.5배수를 뽑아요. 1.5배수를 뽑는데 1.5배수 같으면 이제 서울대 정원이 150명이니까 약 200명 정도 뽑는 거죠. 근데 우리의 그 메가로스쿨이라고 이제 수험 사이트에 가서 임시 그 지원을 해보니까 서울대 로스쿨 지원자 가운데 235등이야. 뭔지 알겠어요? 리트는 9등인데 학점이 꼴찌라서, 영어는 폴로와 패스고 이 두 가지 요소만 가지고는 이제 200등 안에 못 들잖아요. 235등이니까. 그래서 이제 쫄아가지고 어제 1시간 전에 전화가 왔어. 아빠 하면서. 난 너무 불안해. 그 애들하고 저 수학 공부하다가 이제 또 우리 애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 사랑한다 하고 지금까지 모든 과정이 사실은 아빠의 기쁨이고 자랑이었다 하고, 또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것밖에 없다.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우리가 겸손해지고 또 되면 되는 대로 감사하고 그리고 그걸로 우리가 행불행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내가 밝아졌어요. 그래서 전화 끊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1시간 후에 발표가 나는데 됐어. 그 1.5배수 안에 일단 든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이제 정량으로, 그러니까 계량화할 수 있는 수치로는 아슬아슬하고 위험하지만, 다른 요소, 서울대는 이제 계량화되는 요소로 200점, 그러니까 리트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고 학점을 또 100점으로 환산해서 만점 200점이에요. 그렇게 뽑아보니까 주로 23살에서 25살 사이에 공부벌레들이 주로 합격하는 거예요. 원래 로스쿨 도입 취지대로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가진 이제 청년들이 이제 로스쿨에 들어와서 법조가 다양화되는 것에 이렇게 역행하는 거죠.
옛날 사시하고 비슷한 결과를 가져와서 교수들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의논해가지고 올해부터는 그 200점에다가 1차 시험에서 50점을 추가했어. 이 50점은 이제 계량화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서 이걸 어려운 말로 정성이라고 불러요. 정량은 양이 정해졌다는 뜻이죠. 정성은 이제 이 계량할 수 없는 수치들, 이 아이의 사회생활, 직장생활, 그 밖에 다른 이제 요소들 이런 걸 이제 고려, 서류 평가라고 하는데 이걸 고려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여기에 이제 희망을 걸고 있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사회 경험은 1년밖에 안 되지만 이 1년이 이제 보통 국내 기업이 아니고 이제 외국 기업이고 또 제외국어에 능통하고 이러니까 이런 것, 그리고 저희가 로스쿨을 지원하려고 하는 동기가 이 사회적 경험과 아주 잘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자기 속에서 부각해가지고 어제도 막 되고 나니까 애가 또 잡벅하는데 막 계속 아빠 내가 다시 자기 속에서 읽어봤는데 내가 봐도 참 잘 썼어 그러면서 나르시즘이라고 하죠. 이걸 그걸 보면서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뻐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토요일날 면접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자기 엄마가 방청소하라고 애 방청소하러 서울에 올라갔어. 원래 오늘 내려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팁인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커서 예를 들면 뭐 서울대에 무슨 시험을 치러 간다, 논술을 치러 간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내가 미리 팁을 드리자면 우리 아이 같은 내일 8시 반까지 입시를 해야 돼요. 면접장에. 그래서 지가 사는 곳에서 이제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고 그렇죠. 옛날에 우리 그 서울대 논술 치러 갈 때도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아주 고급 팁을 옛날에 말씀드렸죠. 서울대 그 담안은 아니지만 바로 옆에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지어서 서울대 기증한 그 이병철 회장의 호가 호암이에요. 호암 아트 홀 알지? 호암 미술관 알아? 용인에 가면 있죠. 근데 이병철 회장의 호죠. 호암 교수회관이라고 있어요. 일종의 숙박시설 비슷한 거는 이제 주로 서울대 방문객들이 그 외국에서 오는 뭐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거기서 체류하고 묵고 이러죠. 식당도 있고. 그래서 거기 체류하면 이제 겨울에 보통 입시를 치를 때 눈 오고 이러잖아. 그러면 막 교통 대란이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정해진 시간 내에 입시를 못하고 이런 안타까운 일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학부 때도 이제 내가 그걸 알아가지고 이제 그 호암교수회관에서 저하고 아이하고 올라가서 자고 이제 고사장에 걸어 들어가고 이랬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지가 먼저 극하더라고. 아빠 나 거기 예약할까 하면서. 그래 엄마하고 같이 가라 하면서. 지난번에 아빠하고 가서 떨어졌으니까 이번에 엄마하고 가라 하면서. 지금 8년 전의 일이 데자부되고 있어요. 그때 서울대 입시에서도 1차 수능은 너무 잘 쳤으니까 수능 2배수는 통과했죠. 그래서 이제 2차 시험 논술을 치러 갔거든. 논술과 내신을 이제 또 플러스 하는 건데 우리 애는 한계가 우리 애 병 뭐 하나 있다 했죠. 뭐라고? 넌 뭐라고 했지? ADHD. 우리 애 멀쩡한 거 같죠? 쥐가 지 말로 한다니까 자기는 ADHD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사소하고 이런 것에는 집중을 못해. ADHD 아이들의 현상이 뭐예요? 과잉행동 주의력 결핍 장애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를 ADHD 이렇게 말하는데 지가 좋아하는 일에는 막 몰입하고 집중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에는 완전히 이제 넋놓고 있는 이런 우리에도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다닐 때 내신 엉망이라고 했죠. 수능에서 영어를 만점 맞았는데 영남고등학교 영어 내신은 4등급이야. 말이 돼요? 그것 때문에 저하고 갈등도 많았는데 이제 제가 다 내려놨죠. 왜? 아예 특성이 그러니까. 그래서 단어를 외운다든지 이런 거 정말 싫어해. 지연 말단적인 암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내신이 외고 내신이니까 영남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다니면서 공부는 굉장히 잘한다고 소문났잖아요. 근데 내신 엉망이라니까. 이게 이제 대학 때도 연결돼가지고 학점은 엉망이고 우리도 재수강을 7과목이나 했어요. 학점이 너무 나빠서.
근데 이제 지가 좋아하는 것에는 이제 집중하죠. 그래서 우리 엄마들도 이거 잘해야 돼. 그래도 싫어하는 거 억지로 뭐 꾸역꾸역 해가지고 애 조지지 말고. 그래서 저도 내신 다 버렸잖아요. 애 죽일 뻔도 했다니까. 학교 공부 성실해가 뭐 요 꼴란 영남고등학교에서 과목 1등급을 다 받으면 이제 서울대학교 쉽게 가거든요. 이걸 어쨌든 내가 저 아파트에서 말씀드렸는데 지역균형 선발전형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 총리를 한 정운찬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할 때 만든 제도예요. 지역균형 선발전형.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면 영덕이나 울진에 있는 영덕종합고등학교라고 있잖아. 영덕종고 학생들 중에 전교 1등이면 예를 들어서 강남에 와서 좋은 교육 환경이 갖춰지면 얼마든지 그 아이들과 경쟁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은 설득력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좋은 사교육에 노출되지 못하는 그 지방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을 서울대가 이제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서울대 정원의 3분의 1을 내신으로만 뽑아요. 이걸 보고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신으로 쭉 1등급 받으면 되죠. 예를 들어서 영남고등학교 우리 아이 1학년 때 동기가 600명이었어요. 600명 중에 1등급을 받으려면 4% 안에 들면 되거든. 600명이니까 60명이 10%죠. 60명이 1%예요. 4, 6, 24. 모든 과목에서 24등 안에 들면 돼요. 공부 좀 잘하니까 어떤 과목에서 24등 안에 드는 건 할만하잖아 라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어떤 과목은요, 예를 들어서 일본어가 있다고 합시다. 일본어는 공부는 정말 못하면서 어릴 때부터 일본 애니메이션만 보는, 이건 뭐라고 한다고? 덕후라고 한다 했죠? 덕후란 말을 알아요? 일본말 오다쿠, 덕후 해가지고 어떤 부분에 막 매니아적인, 광적인 몰입을 보이는. 그래서 일본 애니메이션을 아주 열심히 본 애들은 다른 과목 다 엉망이라도 일본어 치면 막 목소리 잘 나오잖아. 그러면 24학년에 못 들 수도 있어요. 어떤 애들은 또 영수 안 되니까 국사 이런 것도 파는 애들 있다고. 그런 애들이 많으면 24등 안에 못 들 수도 있죠. 이 지역균형 선발전형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 한두 과목에서 삐끗해서 1등급 못 받고 2등급 받으면 못 가. 그러니까 퍼펙트한 내신을 확보해야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 우리 1학년 때 혹시나 하고 기대를 하고 막 내신 한번 좀 잘해보라고 막 아무리 찌랄을 해도 안 되는 거야.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 낭패를 겪고 이제 저도 아예 성적에 관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했어요. 다행히 이제 수능은 잘하는 편이어서. 그 1학기 때는 내가 그 이야기 했죠. 1학기 때 오신 분들 들었나? 몰라, 뭐 안 됐으면 할 수 없고. 꼭 그 8년 전의 일이 지금 데자뷰 되고 있어요. 그래서 또 트라우마 생길까봐요. 이번엔 돼야 될 텐데. 그럼 이제 토요일 면접 보고 12월 초에 발표가 나거든요. 12월 초에 우리 학교 가면 한턱 쏠라고. 진짜로. 뭘 쏟고. 12월 초니까 아직 이 종강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12월 둘째 주쯤에 내가 만약 합격하면 여기 들어오는 분들한테 전부 뭐 선물을 하나 주든지. 엄마들 좋아하는 게 뭐 있겠노? 우리 수학 노트를 한 번씩 나눠줄까? 바로 신탁하는 노골적으로 속으로 가지. 그니까 뭐 이제 다 됐다. 겨울 캠프를 갔는데 따끈따끈한 10월 말에 개원한 한련해상 생태탐방원. 이거 뭐라 하더라? 이걸 뭐라 해요? 브로슈머?
브로셔? 저기 있어요? 맞네. 적혀있네. 브로셔. 내 엄마는 미리 보여준다고. 우리 겨울 캠프는 아주 의미 있는 게, 내 강의를 한 번도 안 들었더라도, 겨울 캠프에 오면, 와서 2박 3일 지내보면요. 저 아줌마는 나중에 애 보내고 나서는 내한테 지랄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우리 수학교실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놈은 애 보내놓고 조금만 뭐 성적 안 오르고 이러면 뭐 지랄 할 거야. 막. 길게 보고 내가 아이 키운다고 하는데 학원처럼 그냥 기모가 성적이 안 오르고 이러잖아요. 그럼 난리를 치고 막 이러는 엄마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이제 캠프 같은 거 해보면 알죠. 캠프 해보니까 우리 호기심 소녀님이 술 취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걸 알게 됐잖아. 멋있죠? 할리 선생님, 우리나라 최초의 이거 해안 생태 탐방원이라니까? 이게 통영에 있어요. 통영 바닷가에. 이게 전병이에요. 유럽풍으로 지었대. 이게 소매물인가?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84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아이들이 가는 것을 고려하면 맥시멈 100명인데 참가비를 입금할 수 없는 선착순 100명을 내가 댓글 다는 순이 아니고 네, 입금이 확인되는 순으로. 근데 입금 안 하면 댓글 달면 안 돼, 이제. 우리 좀 선진국형으로. 제가 이제 전화해서 이제 이런 생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가격도 알아보고 할 텐데요. 여기는 다른 데하고 달라가지고 이런 게 있어. 예를 들면 2박 3일형 생태 체험 이런 게 있어. 그럼 이제 이순희 장군의 유적을 따라서 2박 3일 다니는 거지. 숙소 여기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배가도 필요해. 배 타고 막 옮기고 이러니까 승선 비용 뭐 당일치기로 하는 이거 생태 관광도 있죠. 만지도 여행해가지고 출렁다리 건너는 거. 나 이거 꼭 해보고 싶더라고. 보여요, 출렁다리? 이거. 유람선 탑승, 출렁다리 뭐 이건 네이버 검색해도 찾아요. 이런 시설들은 이제 우리가 가본 지리산 생태 탐방원이나 원래는 같은 소백산 생태 탐방원과 같고요. 식당 운영도 같은 업체에서 하니까 같고. 여기서 해맞이 해도 되겠더라. 멋있죠? 바닷가니까 왜 연초가 되면 왜 가족 단위로 해맞이 한다고 저 난리 나잖아. 저 포항 그 뭐야 일출 홈이고 이런 데도 난리가 나고. 근데 이제 그 줄을 피해서 가니까 여기 가서 이제 맞죠? 제가 이달 말쯤 아니면 12월 초쯤 이달 말쯤 예, 공지를 할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그 1월달 이제 방학 때부터 다음 학기 예습을 하잖아요. 혹시 뭐 엄마들 들어보니까 막 이렇게 우리 모기님 수학교실 보내고 싶어하는 엄마들 있고 이러던데 그런 분들 이제
3월달부터 모이면 안 되고요. 왜냐면 다른 애들이 1월달부터 다음 학기 예습을 하는데 3월달부터는 진도가 좀 달라지죠.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할 수 없지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엄마들 아이들 이렇게 받아서 해보니까 내 모르게 엄마들이 딴 걸 자꾸 하더라.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수학 공부를 한다는데 제가 시키는 게 좀 덜 믿음직스러운가 봐. 그래서 집에서 공무원 따라하고 막 이래가지고 애들은 죽으려고 하고 막. 이럴 분들은 보내면 안 돼요, 사실. 그럼 이중부담잖아요. 그래서 어린 서점에서 강의를 할 때도 굉장히 많이 듣고 애들이 가더라니까. 엄마 그 아저씨 만나지 마. 안 그래도 집에서 평소에 하던 것에다가 그 아저씨 만나고 또 추가하는 거라. 그러니까 애들한테 제가 나쁜 놈 되잖아요. 자기들 힘들게 하는 사람. 요즘 애들하고 친해져가지고 이제 내가 삭삭삭 물어보거든. 그러면 뭐 자기는 피아노 하기 싫은데 지금 피아노 다니고 있어요. 하고 뭐 있더라. 내가 애가 좋아해서 진짜 좋아해서 피아노를 하겠다면 그거는 뭐 즐거운 일이니까 보내야죠. 근데 애는 싫어하는데 억지로 보내는 엄마들 있다니까. 혹시 우리가 공부 못하면 음대라도 가야지 이래 생각나? 그거는 전략적 판단을 깔고 있어. 음대 나온 분들한테 미안해요. 그래. 내 이번에 충격적인 얘기 들었는데 그 로스쿨 준비하는 카페도 그렇고, 그리고 각 대학마다 그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서울대 같으면 스무라이프라는 커뮤니티가 있고, 고려대는 고파스, 연세대는 세연랩 이런 자기 내부 커뮤니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주로 정보도 주고받고 이러는데, 우리의 말로는 자기 그 세연넷에서 또 그 다음 카페에서 자기보다 점수가 높은 애 딱 하나 봤대. 우리가 143점 얼마를 표준 점수로 받았는데 걔는 우리보다 3문제를 더 맞췄어요. 그러니까 언어에서 30문제 중에 29문제를 맞추고 28문제가 그리고 추리 논중에서 40문제 중에 39문제를 맞추는 거 있어요. 그래서 표준 점수 149점, 전국 수석이라. 나이 보니까 우리하고 한 반이야. 연세대 경영학과 다녔는데 지난 10년 동안 왜 아까 말한 지역경 선발 전형을 실시하면서 정말 우수한 그 수능으로 학업 능력은 정말 우수하지만 외고 출신이 대원외고를 다녔기 때문에 내신이 나빠서 서울대를 못 가는 많은 애들이 주로 연세대 경영의 60%, 고려대 경영의 약 30%, 나머지 뭐 연고대 경제학과나 이런 데 10% 흩어지거든요. 이렇게 이제 입시가 10년 동안 진행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고대 경영이 우선 애들이 많죠. 이번에도 수석이 있겠는데 문제는 어제 아래 경희대 발표가 났어요. 가본에 서울대가 있고 나본에 2, 3, 4, 5, 2가 있어요. 연고, 성한이 있고 그 다음 6위가 경희대인데 경희대 로스쿨이 가본에 있어. 서울대를 쫄아서 못 낸 애들은 우리 학교에 내가 이 말이죠. 가본에 경희대가 있는데 그 전국 수석한 애가 경희대 1차에 합격을 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서울대를 원서를 못 냈다는 뜻이야. 그래가지고 막 댓글이 막 엄청 달리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애는 학점이 너무 나빠서 그럴 것이다 하는데 우리 애보다 학점이 좋아. 평점 1점 정도 좋다니까. 근데 못 냈어. 왜 못 냈겠어요? 여기서 퀴즈. 이 애는 왜 서울대학교를 못 냈을까? 어? 지금 회사 다니고 있는데 3년째 국내 대기업 다니고 있어. SKT인가 다니고 있어. 자, 왜 못 냈을까요? 149점인데 쫄 일이 뭐가 있어? 바보다 이거. 점수 계산 다 되는데 우리 애도 냈는데 이걸 맞추는 엄마한테 내가 오늘 이래? 무식한가? 그래, 쳐놓은 것만이니까 내가 또 엄마한테 한 수 가르쳐주자.
안타깝게도 얘는요, 서울대에서 요구하는 영어 점수를 못 채워서 얘가 토익 990점이야. 토익 980점. 근데 서울대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토익을 안 받아. 그리고 서울대에서 자체 개발한 탭스라는 시험이 있어요. 주요한 영어 공인 영어 성적이 토플, 토익, 이건 이제 미국의 뭐 어떤 회사가 주관하지만 국내에서 서울대 의학연구소에서 개발한 시험 탭스라고 있거든요. 가장 한국적인 영어 시험이라고 하죠. 서울대는 토익 안 받고 탭스 성적을 받아. 이게 뭐예요? 그리고 이제 작년까지 서울대가 탭스라는 시험을 20년 동안 쳤는데, 한때는 이제 그 탭스가 서울대 입시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탭스를 많이 응시했어요. 그래서 한 해에 50만 명까지 응시한 해가 있어. 근데 좀 어렵거든, 토익에 비해서. 그래서 점수를 얻기가 어려워서 인기가 점점 시들해져가지고 작년에는 16만 명인가 시험을 쳤대. 그래서 이 시험 제도 자체가 망하게 생겼죠. 그래서 원래 새로 이제 탭스를 개선해서 원래부터 새로 시행하는 시험을 뉴탭스라고 그래요. 전에 탭스는 990점 만점인데 이번 뉴탭스는 600점 만점이에요. 서울대를 지원하려면 여기 안 나오죠. 옛날 탭스로 751점, 뉴탭스로 300몇 점 이상을 받아야 서울대에 원수를 낼 수 있어. 그 점수를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 상관 안 해. 폴와 패스. 뭐 어떤 도서권은 영어 성적에 따라서 점수 차등하는 데도 있지만 주로 이제 SKY는 그렇지 않고 폴와 패스거든요. 변별력은 없어요. 우리 애 진짜 영어 공부 안 하잖아. 근데 그 얘기 많이 했죠. 원래 할 수 없이 서울대를 내야 되니까 뉴탭스를 쳤다. 토익은 985점이라고 했죠. 우리는 토익만 받아주니까 뉴탭스를 쳤어요. 우리는 아슬아슬하게 폴와 패스를 통과했어. 근데 이 친구는 그 점수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서울대 원서를 못 냈다니까 니트 전국 수석을 한 거. 그러니까 우리하고 같이 스터디를 한다는, 그 자기소개서하고 면접 스터디를 한다는 6명의 구성원 중에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현역 4학년이 있는데 걔도 영어 점수가 안 돼가지고 고대밖에 못 냈어요. 서울대는 포기하고. 그러니까 영어 공부가 아주 중요하다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학습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아이파크 1차 도서관 강의에서는 엄마 아빠의 영어 공부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근데 아주 중요하다니까. 아니 니트 전국 수석이 원서를 못 내는 얼마나 속상했어요. 속천불. 작년에 얘가요. 작년에 이 친구가 니트 점수 139점을 받았어. 표준 점수를 억수로 높게 받은 거예요. 이거 전국에서 한 20등 안에 던 점수지. 근데도 작년에 자기가 원하는 로스쿨을 못 갔다가, 그러니까 원래 다시 쳤지. 그걸 원래 드디어 149점을 받았잖아. 근데 또 서울대를 못 내고 있다. 근데 얘는 이제 연대 가겠지. 연대 로스쿨. 남원에서 연대 로스쿨 냈으니까. 그래도 안타깝죠. 그러니까 어차피 애들이 영어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죠?
이런데 적응하고 어떻게 하면 적응 못한다니까. 엄마도 이런 거 잘 모르더라고. 야 진짜 이거 고급 초딩 1학년한테 할 내용이 아닌데. 자, 이렇게 멀리 보고 초등 비록 1학년 영어를 하더라도 이렇게 멀리 보고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단순히 뭐 어디 용천이나 한솔에서 뭐 기안 죽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 비결은 내가 다음 주 목요일날 아이파크 1차에서 아이파크 1차는 도서관이 강의에 관심이 없어. 내가 보니까 썰렁해서 내가 안 오는 것도 빼고 나면 처음 보는 것도 5-6명밖에 없더라. 공부도 안 하고 뭐 하여튼 관심도 없고 관련도 가쁘고 뭐 하고 일단 도서관에 그 진열되는 책을 보니까 이 동네는 미안해요 1차 아직도 거기는 뭐 거의 다 전집이라 전집 답답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의식 있는 엄마들 관심 있는 엄마들이 없다는 뜻이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자원봉사하고 해서 그 바꿔나가야 되는데 예산을 그 지원받고 이래가지고 좋은 어린이집으로 계속 바꿔나가야 돼. 또 들으니까 이거 가족문화센터 생기고 나서 동네 도서관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하네. 그러면 자원봉사할 필요가 없잖아. 이제 가족문화센터 다니면 되니까 할 수 없지. 오늘은 이거 지난달에 제가 아이들하고 어린이원 인문학 수업에서 바로 아이들하고 했던 책인데 저만 아이들하고 이거 가지고 뭐 갱갱거려봐야 그렇고 엄마들 집에서 아이들하고 좀 이런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앞깜깜해. 출판사는 다림이고요. 다림 출판사는 여기 5학년 엄마들 있어요. 잘 없지? 출판사는 안 되나? 다른 출판사 제가 아이 키울 때 정말 좋아했던 출판사 중에 하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초등 저학년이라서 초등 고학년 중학생이 되면요 이 다림에서 나온 유명한 뭐랄까 명작들, 예를 들면 박완서 선생이 쓴 자전거 도둑, 단편소설 이런 지금 유수의 단편소설들을 다림에서 아주 잘 만들어내요. 적당히 그림도 넣고 이래가지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문열의 이런 것, 또 황석영의 아우를 위하여 이런 책, 뭐 하여튼 좋은 책도 정말 많아요. 다림은 그래서 책을 좀 좋아하게 되면 아이 고학년이 되잖아요. 그때 이제 적당한 읽을 거리들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물론 다른 책들도 많지만 이 다림의 청소년 책, 이청준이라는 유명한 우리 옛날 소설가 있죠. 이청준 선생의 밥그릇이라는 책, 박완서 선생의 자전거 도둑이라는 작품, 황석영의 아우를 위하여. 저는 이걸 가지고 옛날에 잠선에 글도 쓰고 얘가 대박난 적도 있어.
이거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거 알죠? 교과서에도 실리고 어느 학급에서 이제 그 엄석대라는 애가 막 이제 지멋대로 막 깽판 부리고 막 이래가지고 막 애들이 어려움을 겪고 나중에는 그 선생님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방식으로 그 학교 폭력 이런 걸 다루고 있는 이문열은 이제 우리 문단을 대표하는 보수적인 소설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 황석영은 반대로 이문열과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죠. 우리 문단을 대표하는 가장 진보적인 작가예요. 황석영의 단편 아우를 위하여 보면 이 단편 중에 똑같은 그 소재를 가지고 전혀 다른 관점에서 똑같은 어떤 다른 학급에서 똑같은 왕따 문제 이런 게 학교폭력이 일어났는데 황석영의 관점은 뭔가 하면 선생님의 도움 없이 아이들의 자발적인 그 뭐랄까 이게 뭐라 하지 저항으로 막 약한 애들이 막 힘을 합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런 이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이 한 단편인데 그 단편의 제목이 이 책의 제목이겠죠. 그리고 옛날에 제가 이 두 권을 비교하는 책을 잠순에 컨텐츠를 올리고 있었다니까. 진짜 좋은 내용도 어떤 솔고의 죽음 조정래 선생 조정래 태백산맥 조정래 다 알죠? 이건 이문열의 하늘길 그 유명한 이미륵의 압록강은 흐른다. 이 우리나라 작가지만 이분 뉴베리상을 받았을까? 내 기억에는 그 뭐지? 조선도자기인가 뭐 그걸 다룬 책 이름 뭐냐? 사금판이 안 좋아? 그 이미륵 맞나? 이순원 선생의 강릉 가는 옛길 황순원의 그 유명한 소나기 이런 책 이게 다림에서 나왔어요. 학교 강의 때는 이 애들 이제 너무 고학년들이 이런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읽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소개 이런 걸 잘 안 하는데 저 안에 가면 이런 책 여러분들 아이들 커서 이제 뭐야 고학년 중학생 청소년 되면 읽을 정말 좋은 책들이 많다니까. 다림하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원래 다림은 그림책을 전문적으로 출판한 출판사라기보다는 옛날에는 이런 책 그 사파도 참 좋고 이래가지고 저는 정말 저 책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늘 신간이 나오면 사고 이랬는데 그 다림에서는 그림책이네. 제가 어떻게 해서 이 책을 찾았는데 이게 그래도 명색이 2012년 칼데코드 아너를 받았다고 딱지 붙어있죠. 아너라는 말은 이제 그 칼데콘 메달을 받지 못한 후보작 몇 권에게 수여되는 명예. 그래서 그러니까 칼데콘 메달과 칼데콘 아너 다 합해서 1년에 서너 권에게 이제 좋은 그림책이 선정되는 아주 명예로운 상이죠.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의 달샤베트에 이은 연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깜깜해. 존 로커라는 작가라는데 저는 잘 모르는 분이에요. 더 유명해지면 내가 알아보는 겁니다. 보통 때와 똑같은 어느 여름 밤이었어. 시끄럽고 더웠지. 글쎄 걔가 뭐랬냐면 그림 잘 봐야 돼 이거. 엄마는 컴퓨터 앞에서 열심히 탁탁탁거리고 있고 타이핑을 하고 있죠. 아빠는 후추를 뿌리고 스프를 그리면서 언니는 전화통을 붙들고 열심히 전화를 하고 있죠. 그런데 모두 바빠 보였어. 이 꼬마는 이 스카치 놀이를 하고 싶은데 보드게임 같아요. 다 바빴어 이제. 언니가 막 나가. 이 기법이 꼭 만화 같죠.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거부감도 없고 이럴 것 같아서 지금 선택했어. 아빠한테 가니까 아빠는 지금 스프 끓이고 바빠. 모두들 미안. 너무 바빠. 엄마는 뭐 하는 건 몰라. 컴퓨터 앞에서. 나 이게 제일 궁금하네요. 어? 화상 세팅하나? 그러다가 전기가 갑자기 나갔어. 전기가. 엄마. 불도 안 들어오고 전화도 안 돼. 사방은 온통 깜깜하고 조용하고 고요했어. 우리는 손전등과 촛불을 켜고 식탁에 둘러앉았어. 그런데 너무 덥고 끈적거리는 거야. 저기로 가요. 우리는 계단을 오르고 또 올라 옥상으로 갔어. 그랬더니 빛이 보였어. 여기 옥상문에 엑시스라고 돼 있죠. 사람들도 있었어. 지붕 위에서 파티가 벌어졌어. 모두 서로 손을 흔들었어. 아래쪽에서도 소리가 들려왔어. 그래서 우리는 계단을 내려가서 길거리로 나갔어. 거기서도 파티가 벌어지고 있었어. 바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조금 뒤에 다시 불이 들어왔고 우린 보통 때와 똑같아졌어. 그래서 얘가 지금 전원 스위치를 내리고 있죠. 오른쪽 아래. 하지만 조금 특별한 일도 있었단다. 이만 끊을게. 잘했다 우리 편. 이게 마지막 장면 끝. 지난주에 달샵에서 이어서 비슷한 상황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갑자기 정전이 됐어요. 정전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바쁜 일상을 살고 있었죠. 바쁜 일상을 살 때는 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거나 잘 의식하지도 못하고 이렇죠. 그렇죠. 우리도 이런지도 몰라요. 열심히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면 좀 미안한데, 늘 말씀드리면 인생이란 것이 항상 밝기만 한 게 아니거든요. 어느 날 정진이 된다니까, 캄캄해지다.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엄마들 카카오스트나 이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어떤 엄마들 이렇게 써놓더라고.
우리 꽃길만 걷자. 뭔가 이런 말 많이 하죠.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이런 우리 꽃길만 걷자. 이렇게 그거 보면 안타까워 죽겠다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인생이 그 꽃길만 있는 게 아닌데,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기치 않은 어둠이 항상 찾아온다고 말씀드렸죠. 브래드릭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던 겨울이 훨씬 더 암흑하고 춥고 길 수도 있고요. 참 이상하다니까. 그런데 문제는 정지해가지고 할 수 없이 어떻게 했어요? 일상을 탈출했죠. 옥상의 문 이름이 뭐라고? 탈출. 비상구라요, 비상구. 일상을 벗어나게 된 거예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그것이 없으면 안 될 줄 알고 살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런 환경에 몰렸어. 근데, 어둡고 캄캄한 환경에 딱 몰렸는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평소에는 관심이 없었던, 그죠? 이상한 문으로 들어가게 된다니까. 들어가서 옥상에 올라보니까 어때 보여? 뭐가 보여요? 빛이 보였대. 나 이 장면 보고 막, 전율이 이런데. 평소에는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이런 것의 소중함을 모르죠. 이걸 꼭 물리적인 별빛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 일상 안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잘 몰라. 우리 평소에는 잘 나가니까. 예를 들면 건강 이런 것도 그렇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근데 갑자기 어떤 큰 아픔이 오면 그 건강에 너무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다니까. 애들이 아파가지고 학교 못 가잖아. 갑자기.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야 되는 날이 오죠. 뭐 가볍게 이렇게 아플 때. 제가 애들하고 수업하면서 하잖아요. 이 책을 가지고 수업할 때. 네? 항상 이렇게 속상한 일만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 속상한 사건을 통해서 훨씬 더 좋은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너희들 아파서 학교 아프지? 하면 갑자기 아팠어? 병원에 가야 됐어. 그럼 어떤 좋은 일이 있지? 하면 학교 째잖아요. 자,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아픈 일은 속상한 일이지만 아픈 일로 인해서 꼭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즐거운 일이 항상 이제 준비되어 있는 거야. 그 애들 입장에서는 학교 안 가는 거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어제도 누가 가더라고. 얼마나 자꾸 학교 가라 개혁하면서. 여기 있는 엄마 아들이야. 엄마. 자기는 막 학교 가기 싫어 죽겠는데 막 아파가지고 막 얼마나 학교는 꼭 가야 된다 하면서 계속 밀어내요 하면서. 이럴 때 엄마들이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아주 좋은 게 있어요. 애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심각하게 학교 못 갈 정도로 아프지 않더라도 엄마를 테스트 한다니까. 엄마를 간보는 거죠. 뭐라고 반응하나 싶어가지고. 그때 그 어떤 엄마들은 학교는 꼭 가야 되는 곳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 그럼 내 죽기나 말기나 학교 밀어내죠. 근데 학교 안 가도 돼. 요즘 엄마도 좀 낫더라. 개근상. 옛날에 우리 때는 뭐 그놈의 개근상, 6년 개근상 저렇게 있죠. 애들 아프면 이제 학교 한번 째고 엄마하고 하루 종일 지내는 그 행복감. 그런 거 한번 누려야지. 근데 꼭 가는 생활 엄마들이 있다니까. 학교는 꼭 가야 되는 곳이. 그건 우리가 안 캐도 애들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요, 그래 가지 마라 하면 간다니까. 저는 옛날에 이런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한국해양대학교 4학년 다니는 학생인데 학교 다니다 어려움이 생겼어요. 교수하고 갈등이 생기고 막 이래가지고 한국해양대학교 졸업하고 무슨 자격을 얻어야 군대를 안 가는 거야.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배를 타고 뭐 이런 게. 그래가지고 복귀를 해야 되는데 학교에 복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집에서 막 안 가겠다고 우울증을 놓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막 학교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막 엄마 아빠 삐통사는 거예요. 울고 막 난리가 났어. 막 큰일 날 줄 알고. 그러다가 어떻게 소문을 듣고 내한테 전화가 왔네?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 누가 소개한 거죠.
전화 와가지고 막 천번 막 울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의 이야기를 했지. 우리가 군대에서 탈영하려고 할 때 저는 이야기했어요. 정말 내 마음으로도 탈영하면 안 되잖아요. 요즘 안 그래도 뭐지? 양심적 병역 거부 이런 이제 뭐 대법원 판결이 있었잖아요. 탈영해서 감옥 가면 이제 이거하고 비슷해. 그러면 군 복무 기간보다 조금 더 많은 실형을 살고 그 육군 교도소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도 막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일반적인 군 생활하는 거하고 다르게 교도소에 갇혀서 생활하는 건 또 다르니까. 근데 진짜 죽을 뻔했거든. 너무 막 불안하고 안타깝고.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애가 동력을 다 상실해서. 근데 억지로 보내면 이제 자살할 테니까 너무 두렵죠. 근데 진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울면서 호소를 하고 제가 제 인생을 복되게 한 모든 내 안에 있는 말들을 꺼내서 아이에게 공급하고 이래도 잘 안 돼요. 내일이면 복귀를 해야 되는데 오늘 밤에 뭐 애가 안 가겠다고 의장을 부르는 거야. 내가 아무리 울면서 호소를 해도 안 돼.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알았다 하면서 그러면 아빠하고 뭐 밀항을 하거나 이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삼촌들한테 가자 하면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안 되니까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속으로는 또 내 얍삽하게 계산을 했지. 얘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으면 부대 지휘관들이 저거 쫄아가지고 찾아올 것이다. 왜냐면 자기들도 다 다치거든. 지휘를 잘못해서 탈영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보통 탈영은요, 공직을 빨리 신고를 안 해. 총 들고 탈영해서 사회문제가 되면 이제 할 수 없이 공무가 되지만, 그전에는 물 밑에서 다 협상하고 이런다니까. 찾아오고, 막. 끄떡하고 귀대 하락하고. 저는 이제 그걸 기대했죠. 그래서 연락이 오면 이제 너가 우리에 못 들어가게 했잖아. 하면서 내가 이제. 지금 정작 안전한 것도 생각했는데 너가 그래. 사진을 몰아넣으니까 애가 이렇게 하는 거야, 애가 하는 거야. 이래 이제 말할 생각도 하고, 이제. 내대로는 온갖 막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근데 새벽 3시쯤 되니까 애가 지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너무 그때 감사했어요. 코 고는 소리, 우리의 수면 무호흡증 뭐 이런 거 있거든. 그래가지고 또 코 수술하자고 지금 지랄을 하고 있잖아요. 작년 겨울에는 막 코 수술하겠다고 난리를 쳐가 서울에 있는 유명한 병원 다 알아보고 있잖아. 예약도 내가 하고 막. 또 실비보험이 되니 안 되니 해가지고 실비를 넣고 나서 몇 개월 후에 가야 된다 하고 뭐. 그래 그때 이제 실비보험 넣느라고 좀 몇 달 지나갔거든. 요즘 조용하다. 코수술 하자 소리를 안 하네. 이거는 뭐 그 멀쩡한 놈이 또 이빨 교정한다고 수백만 원 갖다 넣고 있잖아요. 또 눈에 뭐 각막 삽입술 한다고 또 450만 원 갖다 넣고. 원래 안경 꼈는데 지가 알아서 21살 때니까 각막 삽입술이라고 강남에서 유명한 안과가 가지고 그거 하니까 안경 안 끼잖아. 신기하다니까. 하여튼 돈 많이 들어가. 그때 그 휴가 나와서 군대 안 간다는 날도 그렇게 막 하여튼 속상해가지고 막 하고 막 저도 울면서 호소하고 이런 데는 안 됐어. 그래, 그러면 할 수 없다 하면서 그래, 아빠도 강요하지 않을게 하면서 그럼 탈영이라도 해보자 하면서 어떻게 밀항을 방법 없나 하고 진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내가 새벽 3시에 코를 보면서 자는거나. 근데 진짜 감사 기도를 했다니까. 코를 건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다가. 내가 막 탈영한다고 생각 불면의 밤을 보내봐요. 나도 미치잖아. 옆에서 지켜보는 나도. 그리고 이제 10시 되면 최소한 일라역 부대를 갈 수 있는데 10시에 애 방에서 한숨 소리가 계속 들려. 에휴 하면서.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나는 복귀해야 한다 이 말이잖아. 이게 애들이 먼저 한다니까. 학교 가야 되는데 이거 애들이 다 하라요. 우리가 막 발버둥을 치면서 학교 문을 안 키도 그 에휴 소리 들리니까 이제 내가 애 방문을 열고 들어갔죠. 들어가가지고 또 막 애 다리 주무르고 있잖아요. 우리 아들 사랑한다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지도 이제 밤새 생각했겠지. 그럼 아빠가 태워주면 갈게 하더라고. 그거야 뭐 일도 아니잖아. 애가 부대를 돌아가겠다는데. 그러니까 울면서 평택
해양경찰서에 있는 그 서해 바닷가까지 4시간을 몰아가지고 그때 생각하면 진짜 그때 서해 바닷가에서 내가 아이를 진짜 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인생은 내게 오는 잔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빠가 목사님에게 들은 인생에 수많은 지혜가 오는데 그 마지막 말이 뭔가 하면 예수도 어쩔 수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이게 종교 안에서는 예수가 뭐 하나님하고 짜고 보수쳤다, 뭐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뭐 일부러 죽었다 하는데 아빠는 그 말은 모르겠고 목사님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어쩔 수 없이 로마 군병들의 손에 붙잡혀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어서 죽었다. 이걸 이제 극적으로 묘사한 것이 그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 말을 했어요. 인생은 내게 오는 잔을 받는 것이다. 아빠도 네가 보다시피 어쩔 수 없이 가장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어려운 조건에서 살았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 어쩔 수 없는 상황 안에서도 사람이 살아날 길은 다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은 그런 말이 있거든요. 내가 사방으로 애워삼을 당할지라도 네? 사방으로 막혀있을지 내 길이 사방으로 막혀있지라도 어디로 길이나 있다? 위로 하늘로 열린 길이 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바울이 쓴 표현인데 우리는 사방이 막히면 죽을 것 같잖아요. 도저히 통로가 없을 것 같죠. 근데 사방이 막히면 하늘 쳐다보고 창문 없나 탈출할 데 없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우리 일상에서는 문을 열고 왔다 갔다 하지 창문 넘는다 이런 생각 하겠어요? 지붕 뚫고 올라간다 이런 생각 안 하죠. 지금 이 책에서 그렇잖아요. 정진이 되니까 이제 옥상 올라가서 비상구로 옥상에 올라가서 그 빛을 발견하게 되는 거라. 자, 이거 지금은 지금 면접적인 멀쩡하게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내가 막 피눈물을 흘리면서 아이한테 그 이야기했어요.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 근데 그때 큰 아이의 화답이 들려왔다고 했죠. 그 말을 쭉 듣던 아이가 저한테 그렇게 그래 아빠 내가 죽기야 하겠나 이거더라고. 그러니까 자살은 안 한다는 뜻이잖아. 그 말 들으니까 내가 막 얼마나 감사하든지 막 그 간단한 한마디가 가장 큰 그 병력 같은 아이의 화답으로 들렸어.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렸어. 그래 아빠 내가 죽기야 하겠나. 그래서 내가 안심이 됐다는 거야. 너무 신기하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 한국해양대학교 학부모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전화통에 자기도 부산으로 가고 있어. 애가 학교에서 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이제 뭐 퇴학하겠다고. 막 자기들 울면서 피통을 사면서 저한테 전화했어. 근데 처음 보는 분이지만 나도 또 울면서 막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누구라도 학교를 소중하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너무 견딜 수 없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거니까 가거든 무조건 아이 편이 되어 주십시오. 좋은 대학이고 뭐 국비로 배우고 뭐 또 그걸 뭐 해야 뭐 군대를 안 가고 뭐 이런 계산을 하지 마시고 아이가 얼마나 힘들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내가 막 울면서 이제 그랬더니 우리 아이도 그 어려움에서 살아났습니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랬더니 무슨 진짜 여기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성령하는 게 뭔가 하면 종교적으로는 성령하면 무슨 뭐 이상한 귀신이나 뭐 기운 이런 거라고 생각해. 그게 아니라 뭐가 흐른다는 뜻이에요. 내가 했죠? 올리브 기름을 짜면 뭐가 나와요? 아니다. 올리브 열매를 짜면 올리브 기름이 나오죠. 이 기름은 흐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마음, 이게 예수의 마음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거죠. 이걸 보고 종교적으로 성령이 온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말을 듣다 보면요 그 진심이 담긴 자기 죽음이 담긴 말을 듣다 보면 어떤 마음이 내게 흘러와요. 이상하다. 이 기운이 내게 흘러오면 내가 다른 사람이 된다니까. 다른 반응을 보여요.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니까. 이 엄마 아빠가 이거 스피커폰으로 옆에서 같이 들었다. 특히 남자들은 이런 일에 있어서 아주 엄하잖아요. 아빠들은 강하고 막 그죠? 보통 그렇게 말한다. 이 새끼야 그것도 못 견디게 사는 새끼가 세상에 얼마나 험한데 뭐 이런 식으로 맞는 말은 다 맞는 말이야. 저도 우리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니까. 이 새끼야 네가 해병대가 공수부대가 올라는 해경 가놓고는 지금 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니까. 니만 군대 생활 안 하나. 아빠는 3년 동안 군대에 있었던 면회 한 번도 온 사람이 없다. 저는 정말 그렇게 지냈거든요. 외롭게. 근데 그렇게 말하면 말은 맞지만 애는 죽는다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일상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하는 말을 들으면 다 맞아. 내가 틀린 말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어떤 말이 아이를 어떻게 하는가 결과를 보면 알아. 그 씨는 뭘 보고 한다고? 열매를 보고 하는 거야.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그 열매를 보고 아는 거지. 내가 한 말이 아무리 맞더라도 그 말 때문에 애가 죽는다면 그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그랬더니 그 한국해양대, 부산에 있는 한국해양대 그 부모가 가서 진짜 내가 시킨 대로 했어. 뭐 어떻게 뭐 애한테 다른 마음을 있죠. 우리 가장 밑바닥에 있는 어떤 마음을 끄집어 올려서 아이한테 어떻게 했더니 애가 확 변해가지고 교수한테 사과하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저는 이런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애가 자퇴하려고 막 절대로 난 학교 못한다 하면 고등학교 2년짜리 찾아왔잖아요. 엄마가 왔지. 엄마는 울면서 학교 보내고 싶어가지고 있잖아. 근데 답답해 죽겠어. 그래서 그 애 편을 들었잖아요.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잘 살아준 것이 너무 기특하고 대견하다. 학교 안 가도 된다. 선생님도 학교 안 나왔다 하면서. 그건 애가 확 잡히더라고. 지가 처음 들어본 말이거든. 이 어려운 환경에서 네가 지금까지 잘 지내온 것이 너무 대견하고 장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 얘가 처음 듣는 말이거든. 보통 말할 때 니는 왜 그래서 한옥하고 왜 학교 안 가려고 한옥하고 뭐 기말고사는 쳐야지 키사고 뭐 이런 소리밖에 우리가 못하잖아요. 부모라도 하는 소리 이런 소리밖에 없다니까. 다른 관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것이 공급되면 있죠. 자,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죠. 어둠이 찾아와 보면 비로소 그때야 그죠? 다른 것의 소중함을 알게 돼. 내 인생이 잘 나갈 때는 몰라. 그죠? 캄캄해지면 그때서야 빛의 소중함을 알고 평소에 내 주변에 있던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는 이제 이런 사건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지혜를 얻죠. 자, 이 그림책의 마지막에 보면 이제 정전이 끝났어. 불이 다시 들어왔어. 근데 그 어려울 때 좋은 경험을 했죠. 정전은 자기 일을 못하게 하고 엄마는 컴퓨터를 못하고 뭐, 언니는 휴대폰을 못하고 불편한 일이에요. 부정적인 일이죠. 근데 그 부정적인 일 때문에 가족 간 소통이 일어났잖아요. 모여서 보드게임 같이 하고 이랬죠. 그러면서 비로소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의 소중함을 깨달았어. 나중에 전기가 들어왔지만 일부러 이 집은 불을 끄고 그지? 스위치를 내리고 모여서 아이들하고 함께 보드게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게 내 인생에 찾아오는 이런저런 어려움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을 바꾼다니까. 어떻게?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 또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런 말이 있다니까. 내게 오는 어떤 일도 나를 사람 만든다. 자, 이런 관점에서 딱 보면요. 모든 일이 복이 된다니까.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승으로도 배운 말 중에 하나, 인생은 해석하는 것이다. 인생을 살면서 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이게 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고 감사한 일이 되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근데 그런 우리가 해석하는 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왜 내게는 하필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지? 뭐 이렇게 된다. 산 넘어 산이라고 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 아이들하고도 이렇게 해야 돼요. 좀 속상한 일이 있잖아요. 그 속상한 일 가운데서 다른 긍정적인 것을 찾는 거라. 그 눈이 엄마한테 있어야 돼요. 아프지만 학교 안 가서 좋잖아 이렇게. 아주 단순한 예지만 모든 일들이 이런 게 다 있어. 우리 아이는 그 군대에서 절망적인 군대 생활을 했는데 그 때문에 아이는 아주 면역력이 생겼죠. 지가 전역하면서 카더라니까 아빠 내가 앞으로 이보다 더한 어려움이 있겠나. 너무 신기하죠. 큰 경험을 한 거죠. 이 경험이 자산이라니까. 꽃게만 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너무 병치레를 안 해보면 어떻게 돼요? 그 병균을 견디는 힘이 약하잖아. 맞죠? 온실 속에 화초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저는 험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 덕분에 저는 어디 갖다 놔도 살아난다니까. 저는 진짜 운이 나빠서 내가 홈리스 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 스스로 내 성격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마누라한테 버림받고 홈리스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애 고아원에 보내고 나는 저 동대구역 같은 데 노숙하고 이렇게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 분명히 동대구 가서 노숙해도 노숙자들 사이에서 떠들고 다녔겠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좋은 일이 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상하다니까. 인생은 그래서 밭에 비유한다고 형에 비유한다고 했죠. 성경에 보면 밭에 붙인 보화라는 말이 있어요. 밭은 부정적인 상황을 묘사해요. 항상 먼지 날리고 바람이 불면 막 눈에 먼지가 들어가고 막 이러죠. 황량하고 황폐한 것이 흙 또는 밭의 특성이죠. 근데 이 밭에 보화가 있대요. 그리고 천국을 뭐라고 묘사한가 하면 천국은 마치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같다 이렇게. 이 밭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 어떻게 해요?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통째로 산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밭 주인은 지금 자기 밭에 보화가 묻힌지 몰라. 그냥 밭이야. 보화가 묻힌 줄 알면 그거 팔겠어요? 내 말 알아듣나 보네. 그러니까 밭에 보화가 묻혀있는 걸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팔아서 돈을 마련한 다음에 밭을 산다니까? 밭을 사면 그 속에 숨어있는 보화도 지 거잖아. 천국은 마치 이와 같아.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같은데 이 발견한 사람은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통째로 산다. 이렇게. 자, 우리 아이들은 이런저런 부정적인 모습들이 있죠. 엄마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드는 많은 면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엄마들은 그 중에서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죠. 그게 아니고 통째로 사는 거야, 통째로. 내가 친구를 사귈 때도요. 옆에 있는 데 같은 아파트 옆 라인에 옆에 있는 데 사귈 때도 그 옆에 있는 데가 100% 내 마음에 들어요? 아니지. 근데 어떤 면에서 이제 내하고 접점이 있기 때문에 만나잖아요. 요 엄마들 강의들 같이 오잖아. 같이 지내보면 100% 마음에 들어? 근데 그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째로 사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어오잖아요. 뭐 제 하는 말이 다 마음에 들겠어요? 욕도 하고 막 교양도 없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통째로 사주잖아요. 이게 천국을 누릴 거예요. 가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안에는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아이들 어려움을 겪는 것도 있고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이렇죠. 근데 우리가 그거 가리면 안 돼. 우리가 해부해가지고 우리 몸속에도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대. 음식을 먹고 나면 좀 말하라고 그러네. 그래? 소화되지 않은 건 다 배설되려고 준비되고 있죠. 이걸 똥이라고 불러. 똥도 필요하대. 똥이 완전히 없으면요 장협착이 걸린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장이 없는데 우리 몸속에는 다 필요해서 있다는 거야. 좀 이상하네. 신기하죠?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다 사실은 그 뒤집어 보면 이면적으로 보면 우리로 하여금 전혀 평소에 보지 못하던 다른 것을 발견하게 하는 좋은 기회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엄마들 애 문제를 상담하러 오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니는 지금 이렇게 속상해하는 당신 아이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 아이가 자기 멋대로 잘 됐으면 저 안 찾아오잖아요. 그냥 어딘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갔겠지. 그게 남 떨어진지도 모르고 갔을 수도 있고. 근데 애가 어린 시절에 엄마 마음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말이 필요해서 찾아왔어요. 그것 때문에 복이 된 거야. 저는요, 우리 와이프가 나를 버리는 사건이 없었으면 내 인생은 끝이야. 어떻게 내 인생 모르고 허둥지둥 살았을 거라. 근데 내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내가 그 능식이 남자인데 와이프한테 못 나간다니까. 똑똑하기로 말해도 내가 우리 와이프보다 훨씬 똑똑해. 인물로 봐도 내가 낫고요. 뭐 하여튼 모든 데서 내가 우리 와이프보다 나은 것 같은데 내가 복이 받았다니까. 와 참. 근데 있잖아요, 그 사건이 내게 복이 됐잖아. 인생 역전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부정적인 일 안에 항상 긍정적인 것이 있어요. 기회가 있다니까, 기회. 이걸 보는 눈이 없을 뿐이라고 우리가. 그래서 인생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속상한 일이 생기면 속상한 일을 통해서 내가 겸손해지고 사람 된다니까. 목표가 내가 분명해지면, 목표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목표가 되면 많은 일들이, 속상한 일들이 막 계속 일어나지만, 목표가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을 내 목표로 삼으면, 그죠? 내가 어떤 마음을 표현하고 사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으면 모든 일들이 나를 그런 사람 만드는 일에 종사하게 해요. 그게 다 보게 되는 거죠. 저도 오만 소리 다 듣잖아요. 맨날 뭐 칭찬만 듣는 것 같지? 내 앞에서 다 칭찬하지 뒤로 가면 다 내 씹잖아. 근데 그런 피드백들이 다 나를 복되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대화를 할 때, 그 책을 읽어주고 할 때, 이 책을 특히 읽을 때 아이들 버전 엄마들이 소화해서, 그죠? 아이들 일상에서 이런저런 속상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친구 관계 이런 것도 있거든. 친구 관계에서 막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이래. 이런 일을 통해서 네가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지 않냐. 이렇게 잘 조언할 수도 있고요. 특히 이 학생들 보면 항상 그놈의 세명이 문제야. 이런 상담 진짜 많이 했거든요. 여고생들. 내 캐스트 강의 때도 가끔 이야기하는데, 3명이 친하게 지내다가 한 명이 화장실을 갔어. 화장실도 같이 가야 되는데 그저 갔다 왔대. 남은 하나 화장실을 갔다. 둘이 있잖아요. 갑자기 매점에 가고 싶어져서 배가 고파 빵 사러. 매점 가려고 보니까 평소에 셋이 같이 다니는데 하나 없어? 없어 가서 둘이 갔다? 근데 화장실 갔다 온 요것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저것들이 나는 딱 흘리고 지금 우리 같네? 얘가 뼈통이가 삐진다니까? 영문도 모르고 매점 갔다 온 둘이 자를 보니까 뭐 이상하거든, 태도가? 쟤는 외적하지? 이래가지고 오해가 쌓여가지고요, 이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라. 별거 아니라니까.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돼. 미묘하네. 특히 학생도 이렇더라. 무심한 데는 차라리 패고 뭐 이래가지고 뭐 표시가 나는데, 야명이 표시도 안 나. 신경전을 미묘하게 하면서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요. 우리 교회에 무연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지금 30 됐나? 우리 명예보다 있는 형이야. 얘는 서울에서 고등학교 다니는데 얘가 좀 독특해, 성격이. 그래서 일반적이지 않아요. 친화적이지 않지. 그래서 그 힘센 일진들한테 왕따를 합니다. 얼마나 굴욕을 당했는가 하면 정시간에 옥상에 불려 올라가서 얘보다 훨씬 힘이 약한 얘하고 싸움을 붙이는 거야, 일진들이. 그 싸움을 안 하면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거죠. 할 수 없이 싸워야 되는데 지금까지 약한 애를 또 때리면 또 괴롭힘을 당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약한 애한테 맞는 애들이 다 둘러서 있는데 그런 굴욕적인 경험을 하고, 얘가 어릴 때 고등학교 때 무슨 생각, 세상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다행히 얘 엄마 아빠가 이제 우리 목사님 제자거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제 원래 대구 출신인데, 영남대학교 출신인데, 이 부모가 어떻게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대구 내려와서 살게 됐어요. 얘는요, 친구가, 그러니까 세상 친구가 없었어. 친구가 하나도 없어. 자기는 세상에 자기를 버렸다 이러니까 이게 복이 됐다 이거. 그러니까 얘는 교회 친구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자기 멘토가 된 삼촌이 있어. 저보다 1살 많은 분인데, 이분이 이제 우리 교회 대학생들 항상 돌보고 이랬거든요. 이분은 정말 헌신적으로 아이들 돌보고, 그 아이들의 아버지처럼 모든 대소사를 같이 하고, 심지어는 애가 입대하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안 따라가는데 이 삼촌이 강원도까지 차 태워서 따라간다니까, 따라가면서 애한테 용기를 주는 말을 해서 입대시키고. 이렇게 사는 이제 그 성실한 거죠. 한때 저하고 같이 우리 교회 대학생들 돌보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얘는 그러니까 그 삼촌, 환수 삼촌이라고 하는데, 환수 삼촌이 자기 친구라는 거야. 세상에서는 아무도 자기를 위해줄 사람도 없고 도와준 사람도 없었는데, 자기는 환수 삼촌과 교회 교회 사람들 만나서 이 사람들이 다 자기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했잖아요? 군대 가기 전에 어떻게 했잖아? 아침마다 교회 가면, 우리 교회 가창이 있잖아요? 아침마다 교회 가면 교회 입구에서 지금은 횡단보도가 잘려있는데, 그 가창댐으로 간 2차선 도로에 옛날에 횡단보도가 없었어. 그래서 놀러 가는 차들, 이런 차들하고 우리가 길 건너가야 되고 이래서 굉장히 불편했는데, 얘는 교회를 가장 일찍 와가지고 아침마다 그거 있잖아요. 이거 경찰들 쓰는 야광복, 그것도 교통정비를 하는 거야. 교회 입구에서. 그 교회 차들이 들어오면
너무 그저 정중한 마음을 항상 90도인 사람. 자기하고 함께 친구가 되어 살아주셔서 감사하다가. 근데 그때 그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아, 야, 넌 세상이 야를 복되게 했구나. 얼마나 그때 그 절망적인 경험이 야로 하여금 정말 자기 친구가 누구인지를 구분하게 한 거야. 여러분들 한번 살아보라니까. 뭐 아무리 친하게 지내도요, 결정적 순간에 가면 다 배신해. 또 배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엄마들 그 이웃들이 친하게 지내죠? 이사가 뽑아 심하이라. 이사가고 한 석 달은 만날 거라 아마 생각하죠. 근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 어떻게 돼요? Out of sight, out of mind. 그게 다 이웃이라니까. 근데 신기한 것이 어떤 같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면 이건 영원히 이웃이다. 저는 미국 가잖아요. 저는요 미국 가면 제가 아무것도 없지만 미국에서 저만 가면 식사 대접을 하고 자기 집에 재워주고 밥 해주고 뭐 다 가이드 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늘려있어. 나를 처음 보는 사람도 그래. 신기하죠? 마찬가지 저도 어떤 사람이 대구에 오잖아요. 우리 교회 때문에 대구에 와요. 저하고 관계돼서 오면 우리 집에 다 재우잖아. 이상하죠? 이거 서양에서는 완전히 불문율이거든. 금기라 금기. 예고 없이 방문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고 절대로 숙박시설에서 자지 남의 집에 가서 안 자잖아. 피해를 끼친다.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웃이지. 우리 애들 친구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잖아요. 전혀 두려워할 일 없어. 친구가 돼줄 사람들이 늘려있어. 제가 먼저 친구가 될 수 있고요. 어떤 날이라도 제 초딩들하고 친구인 거 알죠? 저 우리 초등학교 2학년 지훈이하고 맨날 알까기 시합하잖아. 저녁마다 연구소에서 알까기 1인자를 가지지 않겠어. 그죠? 사실은 우리 목사님이 먼저 제게 친구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습을 계속 보고 살았어요. 모습을 보고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도 그렇게 살게 됐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친구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죠. 여러분들은 뭐 선생님 바쁘잖아요. 개사코 뭐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지만 저는 마음으로 항상 누구라도 제가 그 가진 범위 안에서 이렇게 친구가 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뭐 친구 관계 때문에 너무 좀 어렵다고 뭐 그거 뭐 울고 불고 피풍 살 일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진짜 친구 셌어. 우리 명이 외동이잖아요. 내가 아무 걱정을 안 한다니까. 함께 뭐 5년 10년을 안 봐도 괜찮아. 그래도 늘 함께 있다니까. 이상하죠? 우리 교회 다니다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다른 생각이 들어와서 교회를 10년씩 20년씩 떠난 사람도 있다니까. 근데 20년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뭐라 한전에 한결같이 내가 어제 있다가 오늘 온 것 같다 이렇게 한다니까. 신기하죠? 정말 신기한 일이 많아요. 진짜로 그런 일이 있는데 동산간호전문대학이라고 어떤 누나가 있어. 동산간호전문대학 다닐 때 우리 목사님 만나서 억수로 좋아했어. 근데 진눈에 흙이 들어가가지고 좀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 갈 거라고. 근데 대기업 남자 만나고 시집을 갔다. 그리고 대기업 남자가 승승장구해가지고 대우전자 법인 공장장 하다가 나중에는 대우전자 유럽법인장으로 발령이 났어. 그걸 유럽 갔잖아. 영국 갔어. 영국 맨체스터에서 살았어. 20년. 영국 그 맨체스터 한인회 회장도 하고 이 형이 그랬다. 근데 이 누나가 20년을 영국에 살면서 딸 둘을 낳았잖아. 딸들 똑똑해 큰 딸은 옥스퍼드 나오고 이랬어. 근데 이 누나가 20년이 지나도 자기가 어릴 때 대학 다닐 때 목사님 말씀 들었던 것이 잊혀지지 않는 거야. 영국에서 아무리 성실히 살아도 만족이 없어. 결국 20년 만에 목사님 찾으러 다시 왔잖아. 그것도 목사님 뉴욕에 이제 젊으실 때 건강할 때 이제 뉴욕에 있는 형제들 만나러 뉴욕 집회를 하러 갔는데 영국에서 비행기 타고 뉴욕에 왔다니까. 그래가지고 국적으로 만났어요. 그때 목사님이 유명한 말 했어. 성경에 그 10편인가 보면 그런 말 있거든. 네가 새벽 날개를 펴고 동쪽 바다 끝까지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네가 땅속 음부까지 내려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런 말이 있어.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있다. 이런 말이죠. 신기하죠. 우리 마음 안에 어떤 말을 들었잖아. 이게 어디 가도 있다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듣고 흩어져 가지고 자기 집에 가봐. 설거지 하다가 보면 내가 거기 함께 있죠. 이상하다니까. 뭐 내가 함께 있다는 게 육체적으로 옆에 바로 있다 이 말이 아니고요. 이미 내 생명이 되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어지지 못하는 거, 흩어지지 못하는 거야. 이 누나 그래가 우연지 알아요?
자기가 그 젊은 시절을 행복하게 대구에서 살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옥스퍼드 나온 자기 딸을 대구로 보냈잖아. 그래가지고요, 옥스퍼드 나온 얘가 영남대학교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처녀 때 취직을 하려고 아직 교수가 될 수준은 아니고 그래가지고 영남대학교 어학당에 원서를 냈다니까. 그 면접 보러 갔어. 영남대학교 깜짝 놀라잖아. 옥스퍼드 나온 사람이 어학당에 시간 강사하러 원서를 내니까 왜 왔냐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걔가 모형이라는데 지금 이제 교회에서 결혼해가지고 가창초등학교 다니고 있어. 애가 가창초등학교 맞나? 맞지? 내 가창초등학교 학부모 연수하니까 와 있더라고. 우리 교회 이제 알았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러분들 저처럼 뭐 큰 절망은 아직 맛보지 않았겠지만, 그죠? 캄캄해지잖아요. 인생 원래 그런 게 온다니까. 정전이 오기가 하셔요. 속상한 일도 생겨요. 그런데 그게 속상한 일만이 아니야. 잘 보면요, 거기 희망이 있다니까. 빛이 생기고. 이 가족이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평소에는 몰랐던 빛이 확 보인 것처럼, 또 그동안 각자 바쁜 삶을 사느라고 잊어버렸던 가족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회복하게 됐죠. 소통이 소중하다, 이런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언니는 휴대폰을 놓고 엄마는 컴퓨터를 끄고 아빠는 앞치마를 풀고 가족이 모여서 막내하고 보드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자, 모든 것이 부정적인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다른 눈으로 뒤집어 보면 내 인생의 길을 오히려 전환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자기가 해석이 안 되면 그 사건을 가지고 찾아와요. 제가 들어보면 알아. 우리도 내 인생에서 일어난 일이 해석이 안 되잖아. 그럼 목사님한테 찾아간다니까. 가보면요, 뭐 어떤 문제를 들고 와서 이혼할 거야 말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찾아가. 돌아 나올 때 보면요, 내가 왜 갔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희한하죠. 이런 걸 경험해봐야 되는데, 정말 막 힘든 일이 있어서 내가 어떤 말을 들었는데 나중에 그 힘든 일이 아무 일도 아닌 거야. 그냥 말량한 자존심 뭐 이런 거였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니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나를 사람 만드는 일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했죠? 우리가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우리가 또 겸손해지고요. 그래? 되면 되는 대로 은혜잖아요. 감사. 은혜라는 게 뭔가 하면 내가 노력해서 획득한 것 말고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내게 주어진 거,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은혜 받는 것밖에 없어. 사실 보면 여러분들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받았어요. 이게 부모님의 은혜거든. 전적인 은혜예요. 여러분들 지금 먹고 살고 있죠? 누구 은혜예요? 이 말이 잘 안 나와. 저는 정신 차리고 나서 보니까 우리 와이프가 나를 먹여 살려준 것만 해도 감사하더라고. 근데 니는 그렇지 이래 생각할 거야. 또 나는 애 키우고 가사 노동이라도 하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건 내가 공치사를 할 일이 아니고 그건 남편이 내게 공치사를 하는 감사한 일이고 몰라줘도 할 수 없고. 근데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의 수고로 우리 가족이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남편을 대해야 돼. 그러면요, 남편이 달라진다. 이상하다니까. 그 말을 진심으로 한번 해봐요. 그러면 남편이 뭐라 하는 줄 알아? 에이, 내가 뭐 한 게 있나 하면서 당신이 집에서 수고하고 지휘한다니까. 그래, 어디 아프나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안 하던 말을 하니까. 근데 속으로는 굉장히 기뻐해요. 남편들 사실 그런 말 듣고 싶어. 남편들의 가장 로망이 뭔지 알아요? 아내로부터 내가 인정받는 거라. 모든 세상 남자들은. 근데 그 아내들 카트라인이 얼마나 높은지 인정을 안 해요. 지금가 하나님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 하나님이 되어 있으니까 뭐 남편이 마음에 들겠어요? 하나님이 자리에서 내려와서 내가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내가 받은 모든 것이 은혜구나, 이렇게 알면 참 인생이 복되게 되죠. 저는 아이를 이렇게 키웠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내가 한 게 많아.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알고 보니까 다 은혜였어요. 내가 한 것이라고는 다 실패밖에 없어. 애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자존감 낮아지게 하고 이런 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내게 없는 것이 와서
내가 아이하고 관계하게 했죠. 이게 내게 없었던 것이 내게 왔어. 이게 은혜죠. 알고 보면 인생은 다 은혜라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고 살았죠. 여러분들 잘 살펴보라니까. 내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이들이 학교 가주는 것, 그죠? 일상을 지내는 것, 건강한 것. 저는요, 우리 연구소 애들이 수학 공부하는 매일 꾸역꾸역 오잖아요. 너무 고맙다니까. 공부할 때는 물론 고마움을 지르지만. 내가 어제 우리 아들 전화 와가지고 막 아들 살린다고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사랑한다 내 아들하고 이카니까 5학년짜리들이 수학 공부하다 말고 갑자기 선생님 우리한테 하듯이 하세요. 욕도 하고 욕하면서. 아니 공부할 때 내가 욕하고 고함 지르고 해야지. 근데 살릴 문제에서는 좀 다르지. 이걸 잘 구분해야 돼. 여러분들도 맨날 뭐 미친년처럼 좋은 엄마 되려고 뭐 그래 하지 말고 할 땐 하고 살릴 땐 살리고 그래야 돼. 이게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 그래서 저는 애들이 수학 공부하러 꾸역꾸역 나오는 게 너무 감사하다니까. 한솔 5학년 다니는 어떤 애는 한시에 5학년이구나. 얘는 뭐에 빠지면 헤어나지를 못해. 그러니까 도서관에 책 읽다가 안 온 날이 많아요. 처음에 2, 3일 안 오다 보니까 내한테 미안해. 그 다음부터 한 달 동안 안 왔잖아. 마침 저거 담임 선생님이 우리 교회 형제야. 한솔초등 5학년 담임. 내하고 맨날 축구도 같이 하는 애예요. 그 담임이 얘를 불러다 캤다니까. 니는 어? 엄마도 집에 잘 없고 바쁘고 하니까 꼭 거기 가책 곳에 가야 된다. 담임이 불러다 캤어. 그래도 안 와. 웃기죠. 근데 얘가 한 달 쉬고 결국 할머니 손이 걸려서 왔어. 할머니가 여기 앉아가지고 막 울면서 막 모기 선생님하고 막 하면서 걔한테 네가 할머니는 네가 여기 매일 가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 그랬어. 여기 안 올 때는 수학 점수 개판이고 내 똑똑한데 책도 많이 읽고 이래가지고 근데 매일 공부를 안 하니까 개판인 거야. 근데 시켜서 꾸준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주 좋은 성적을 얻죠. 한 달 만에 다시 왔죠. 근데 이런 애들 보면 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니까. 이게 오는 게 매일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엄마들도 아이들을 매일 수학 공부시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서 내한테 보내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 엄마들 삶은 기복이 심하잖아요. 이 롤러코스터를 타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아이를 이렇게 꾸준히 키우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삶이 34살 이후로 딱 안정됐거든요. 나는 기복이 없어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있거든. 근데 이런저런 일이 많았지만 아이를 꾸준히 매일 공부시켰지. 근데 엄마들도 나 이렇게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다? 근데 보니까 안 그래. 왜 그런가 하면 이 삶이 만만치 않아. 녹록치 않아서 이 엄마들 감정의 기복이 막 이러니까 컨디션 좋은 날은 막 하다가 어떤 날은 엎어져 보고 막 이러잖아. 맞죠? 이게 꾸준히가 쉬운 게 아니라 가만히 그래서 열심히 강의를 듣고 정 안 되면 저한테 보내요. 아니 저한테 보내면 목이님한테 저학년도 목이님한테가 목이님은요 정말 독해. 내가 대충 하락하는데도 무슨 애들 고시공부 시키겠어. 목표를 짜가지고 애들 오답 나오면 문제 번호를 적고 이러다 애들이 알아서 탁 들어오면 자기 오답 탁 알아서 착착 뭐 시스템도 희한해. 저 회사 생활에서 그런가. 저는요 그냥 아이 상태를 보고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자 하고 그러니까 딱 시간 되고 우리 바로 보냈고 왜? 애가 그만큼 하는 게 걔 능력이거든. 근데 저학년 때 목임한테 가면 공부 습관이 아주 잘 잡혀온다니까. 그 애들은 저한테 가면 망하는 줄 알았지. 그래도 매일 꾸준히 하면요 이게 무서운 별거 아니지만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이게 무섭다니까. 우리 애도 보니까 뭐 특별히 뭐 용 빼는 공부를 한 게 아니고 매일 꾸준히 했어요. 그게 오늘 우리 아이 그 학업 능력을 낳는 거죠. 내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다 나를 복되게 하는 일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뒤집어 놓고 나면 자 사방으로 에워싸면 당할지라도 하늘로 열린 길이 있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